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 박의원입니다. 대선 패배 후유증이 시달리던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야권의 한 축인 안철수 진영도 독자 세력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야권이 경쟁 구도에 들어가면서 1년 뒤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의 민심, 특히 호남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야권의 경쟁 구도와 호남 민심의 향배입니다. 토론을 위해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내셨죠?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관 전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원 광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폴리뉴스 김능규 대표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방송 중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참여 기다립니다. 토론 중에 의견 있으시면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네, 출범 10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 초반 인사 문제에 윤창중 파문까지 겹쳤지만 여론조사 결과로는 지지도가 MB정부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1야당 원내대표를 지내신 박 대표께서 보시기에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성적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글쎄, 우리 국민이 후한지 언론이 후한지는 몰라도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인사부터 시작해서 남북관계, 저는 취임 100일 총체적 실패였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네, 아직 안철수 신당은 출범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그야말로 제1야당인데요. 제1야당의 위상에 맞게 대여관계에서 잘 대응했다고 보십니까? 예, 조정관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의석 127석을 갖는 큰 야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당이 잘못할 때 반드시 대안 세력으로 부상해야 되는 게 민주당의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일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안으로서의 믿음이 전혀 안 가는 그런 행보들을 지난 100일 동안 가져오지 않았나. 혁신한다고 했지만 어찌 보면 색깔 하나 별로 변하지 않은 혁신, 또 노원 선거에서나 또 내부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새로움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실망이 결국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이 있더라도 달리 갈 곳이 없으니까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높게 나오는 거고,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능구 대표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조 교수님께서는 민주당 탓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48% 그리고 1,470만 표는 역대 2위에 해당되는 대통령 득표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51.6%가 불과 한 3.6% 차이에서 이 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상당히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48% 국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어떤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어떤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상당히 어떤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 조직법 투쟁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정부 조직법이
왜 그동안 민주당이 투쟁했는가를 알 수 없는 정말 전략 부재의 어떤 모습으로서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거 볼 때, 지금 여기 계시지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계실 때, 민주당이 정말 그 당시에는 127석도 아니었어요. 이게 적은 수의 의석쯤이지만, 정확한 전략과, 그리고 그 국민들의 어떤 성원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여당과 맞서던 때가 좀 기억이 났는데, 127석 이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된 의원 몇 명이 이 깃발을 들고 나가면 이 거대 여당이라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 왜? 국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아쉬웠다. 그리고 지금 김한길 호가 출범을 했는데 이 말로 의하면은 정말 이 혁신을 하는데 아직까지 국민적인 어떤 평가를 받지 못하겠다. 본인이 자인했어요. 이게 그 시간이 좀 걸린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그 국민들은 현재 그 순간순간에 어쨌든 반권의 정부가 또 이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에서 준엄하게 어떤 비판과 견제를 하면서 야당의 존재감을 살려야 된다. 이래 보는데 지금 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다. 말하자면 뭐 협력은 좋은데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협력은 좋은데 견제가 안 되고 있다. 박 대표 시절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미흡한 이유. 두 분께서 지적한 내용이 오늘의 민주당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위 워크숍을 했는데 우리 민주당이 127석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지려고 노력했어도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 졌거든요. 그러면 변화하고 그 127명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가장 큰 자산인데 새롭게 출범하자. 김한길, 전병헌 호가 나왔는데 워크숍 하는데 127명 중 첫날 69명 의원들이 왔더라고요. 왔다가 가버린. 마지막 끝날 때도 70여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정신 차렸느냐.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망해야 된다. 더 얻어맞아야 된다. 라고 한번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우리 폴리뉴스 김 대표께서 지적한 대로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먼저 야성을 가지고 유연성을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은 유연성을 가지고 뒤에 야성을 가지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혼돈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가져서 민주당이 좀 더 127명이 단결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어쨌든 간에 김한길 대표로 한 새 지도부는 그 대선 패배 평가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했는데요. 이런 김한길호의 그럼 출범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김한길호의 출범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대선 패배에서 민주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뭐냐 할 때 대부분 다가 일치하는 게 그 개파 문제였다. 이 개파의 어떤 패권주의였다. 이런 말을 다 누구나 다들 해요. 그러면 그랬을 때 거기서 개파라고 일컬어지는 친노 부분은 친노 실체가 누구냐. 저도 그게 많은 분들이 제 친구고 선배고 후배고 이렇지만 사실 친노가 어떤 개파로서 이 자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서 조직적인 활동을 했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말하자면은 지도부가 있었고 주류가 있었고 비주류가 있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그런데 어쨌든 그 주류가 그 민주연합당 어떤 시민사회 연대 때부터 당을 책임지고 총선 대선을 치렀는데 어쨌든 총선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여론에서 다 이긴다고 했던 총선도 졌고 그 다음 대선도 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책임을 갖고 당연히 그 지도부는 물러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당시 비주류가 이번에 당권을 장악했다 이래 보는데 그 비주류가 과연 그럼 주류의 문제점이 뭐였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제 이 혁신해 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 6월 국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그 원내대표의 운명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임기가 2년, 1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의 127석의 어떤 존재감을 국민한테 보여주나 마느냐. 저는 그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서 못 보여주면은 두 분 다 물러나야 된다. 왜냐? 그 두 분으로서 민주당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이번에 6월 국회 앞서서 워크숍을 했는데 반밖에 안 나왔다. 끝까지 남은 사람이 이 박지원 대표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마인드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6월 국회 민주당 김한길 호의 어떤 사활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6월 국회를 지나서 10월 재보선 과정에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겠네요. 6월 국회를 제대로 못하면 10월 재보선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박 대표님, 김한길 의원의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부연해 주시죠. 우리 민주당이 개파가 없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정치는 어차피 개파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 민주당 내에서 개파 정치를 청산하자 가장 세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 개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당원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히 6월 국회가 김한길, 전병헌 이 두 대표의 승패의 바로메타가 된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만약 6월 국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또 한 번 국민들은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6월 국회를 지난번 워크숍에서 잘못됐지만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워크숍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선거에 실패하고도 그렇게 외국 나가기 좋아하느냐? 이번에도 3분의 2 이상이 다 외국 가버렸어요. 새누리당 다 갔습니다. 가지 말자. 우리 6월 국회 잘하고 7, 8월 하반기에 내가 지도부에 있다고 하면은 의원들 외국 금종령 내리고 전부 하방에서 민생 현장으로 뛰어들자. 그렇게 하고 9월 정기국회를 잘 하면은 이제 민주당한테 다시 국민들의 시선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 스스로도 그 면이 이루어질까,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네, 좀 이야기를 좀 돌려서 호남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동안에 이용섭, 강기정 또 의원이 또 지도부 입성을 친노설에게 좀 지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네. 지도부 입성을 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수도권 투톱인데 김한길 대표는 이걸 이제 호남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이게 호남 소외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민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길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일에 호남의 선택이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그 호남이 영향력이 있었어야 되겠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 호남이 영향력을 전혀 가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선 때 문재인 후보라는 친노 후보가 이제 그 격돌을 했고 그 친노 후보가 호남에서 90%가 넘는 득표를 했고 그러니까 개파 얘기를 어떻게 하더라도 친노는 곧 이제 호남 세력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 거죠. 그리고 당내 전당대회에서 이제 친노 대 비노 후조로 이제 뭐 또 격돌을 한 것이고 거기서 친노가 그 패배를 한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이제 친노는 곧 호남이니까 이건 호남이 그 민주당 내에서 하여튼 적어도 당심은 하여튼 그 소외를 된 것이다. 이게 이제 민심하고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또 대선 후보를 지지할 때도 보면은 안철수 후보 지지가 초기에는 그 대선 후보 과정에서 높았고 최근에도 민주당보다 안신당 지지가 더 높은 경우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걸 또 그렇게 친노 이렇게 호남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내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좀 생각이 어떻게 다릅니다. 보십니까? 민주당의 이제 흐름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권력에서 물러나신 2002년, 2003년 그 시점 이후로는 보면 친노가 호남을 데리고 정치를 했죠. 그랬는데 친노하고 호남이 이제 함께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친노와 호남이, 친노가 호남이 되고 호남이 친노가 된 게 아니고, 친노와 호남은 분명히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친노의 리더십을 통해서 대선 승부를 해보려고 마지막에 우리 호남 사람들이 친노에게 힘을 모아줬던 거죠. 92% 득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그 실패의 총체적인 책임이 당시 주류이고 친노 쪽에서 그 실패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호남이 홀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호남은 홀로 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남은 각계약진을 했고, 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계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길 호가 단일성 집단 체제에 이제 말하자면 대표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계파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균형 배분을 해가지고 계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아니고, 새로운 리더십을 올려가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강하게 올려서 어떤 계파들이 각각의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끔 리더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건데, 문제는 현재 김한길 대표 체제는 여전히 안배하는 스타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만 가고 있다. 그게 참 민주당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또 여기에 의견 없으시면은 사실 예. 우리 민주당이 호남으로만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호남을 빼고도 승리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과연 이번 지도부의 한 번, 또 원내대표의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호남이 소외됐다, 이런 패배감에 젖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의 홈베이스는 호남이고, 또 호남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한 번 좀 지도부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결코 낙담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걸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그 호남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 호남을 보자면은, 저는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다 분명하고, 그리고 호남 민심이 민주당의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항상 이끌어왔다, 같이 왔다, 이반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번에 민주당의 지도부는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흐름이었고, 그 부분을 호남이 같이 하고 혹은 또 이끌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니 선택이니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호남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호남 민심을. 제가 그 전당대회 과정에 부산 영도 보궐선거 지원을 갔었거든요. 가서 그 부산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을 전부 모여놓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우리가 정권교체를 요구했느냐? 새누리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요구했는데, 친노가 총선, 대선 2번 실패했다고 하면은 당권교체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후보에 나온 3사람 중에 당권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김한길이다. 김한길을 해주자. 라고 했더니 친노 측에서는 그럼 김한길 지지냐? 이런 그 섭섭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펄리뉴스 김능구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못하면 책임지고 교체해 주는 거예요. 김한길 호가 잘하면은 계속 지지를 해야 되지만은 잘못했을 때 또 우리는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정치를 오늘만 보고 평가를 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거듭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책임 정치의 축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번에는 이제 안철수 세력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네, 안철수 진영이 정치 네트워크 내일을 창립했고 토크 정치도 재개를 했는데요. 이게 독자 세력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죠? 김능구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럼요. 그 안철수가 지난 대선 때 한마디로 말해서 평가를 하자면 본인이 이야기했죠.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신인의 마인드로서 처음부터 새로 출발하겠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4월 재보선 때 직접 출마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예상하지 못했던 강수를 뚫고, 그 부분에서 그 영도 출마, 부산 영도 출마에 지역주에 맞서라,
뭐 이런 부분 주문도 많았지만 노원병에서 서울에서 당당히 붙어서 60%하는 예를 들면 이전에 야권의 지지 세력을 10% 정도 확장했어요. 당시에 이 노회찬이 단일 후보가 57%인데 이번에 야당이 다 합하면 67% 정도 됩니다. 10% 정도 확장했고 새누리당이 한 25%가 빠졌어요. 이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앞으로의 선거가 앞으로의 우리 이 선거 어떤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 좀 예측할 수 있게 했는데 먼저 이 정책 네트워크 내일을 만들었죠. 이 정책 부분들에서도 지난번에도 상당히 좀 갈짓자 행보, 예를 들면 정치학자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깊이 있게 논의를 하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굉장히 자세가 좋다. 이래 보는데 아마 앞으로 가지는 이렇게 정치는 정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인물이거든요. 인물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안철수의 새 정치가 묶어나갈 수 있는 어떤 정치 세력화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인물난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현재 그 야권과의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쩌면 구시대 유물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인정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가 국민한테 맞는, 저는 우리 정치가 이제는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가야 된다 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새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뜻과 가치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의 결집, 이 부분이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인물의 결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김능구 대표님 평가가 상당히 저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철수 정치는 좀 타이밍 정치 아니냐. 이번에 노원도 좀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안 나와도 되는 자리인데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왜냐? 국민이 불렀고 그 국민이 부른 안철수가 있었기 때문에 야권이 지난번에 48%까지도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노원병 선거도 마찬가지로 그런 타이밍이 마련된 거죠. 국민이 불러서.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민심의 흐름이 안철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들을 찾게 하고 또 현재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안철수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 민심의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정치를 이렇게 떠나시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지금 우리나라가 정당 정치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의 문화라든가 체제라든가 사람들이 모두 다 많이 바뀌고 있는 형국인데 문제는 그동안의 민주당과 새누리당이라는 양당 체제가 그를 딱 붙들고 서가지고 안 바뀌게끔 억지로 붙들고 있었던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와 같은 제2, 제3의 안철수 또 기존의 정치를 함께 하셨지만 그동안의 정치에 실망해 오신 프로 정치인들도 함께해서 점차적으로 세력을 불려져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정책 네트워크 내일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장집 교수처럼 대단히 제도권으로서 정당주의를 외치던 분이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 이사장으로 함께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안철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넓게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고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중요하다. 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인재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안철수 현상이 드러난 게 이제 양당의 구에서 정책적으로 제시를 하고 한 그것을 할 수 없이 양당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찍기는 찍지만 온전히 동의할 수 없는 사람, 중간지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철수를 이렇게 이제 불러낸 것인데 결국 이제 사람 이외에도 그럼 그분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참신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를 부응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거. 예를 들면은 가령 어떻게 정치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의원 각자는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인데 어떻게 당론에 의해서 거수기 노릇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건 안철수 정치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또
이를테면 하루 투표하는 것으로 유권자들이 정치를 하고 나머지 364일은 이렇게 이제 온전히 정치를 내맡겨야 하는 이런 현실을 안철수 정치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에 대해서 기대 또 뭐 낙관적인 전망도 있고 그러는데요. 예,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그동안에 다당제로 갔다가도 결국 양당제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박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그런 걸 보십니까? 본래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양당제가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내각제 등 그러한 곳에서는 다당제도 있죠. 뭐 지금 현재 다당제가 중요하냐 양당제가 중요하냐 이것보다는 새누리당이건 우리 민주당이건 국민들에게 제 몫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교수란 분이 나와서 새로운 정치 모델을 제시하니까 안철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뭔가? 라고 물으면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처럼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는 당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교수가 모든 국민이 생각할 때 반드시 부산 영도로 갔어야 되는데 당선되기 쉬운 노원병을 선택한 게 새정치다. 저는 좀 정치에 적응돼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와서 안철수 의원이 죽을 각오로 정치를 하고 있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최장집 교수, 저하고 함께 국민의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일도 해보고 잘합니다. 그분은 정당 정치를 표방하고 진보를 표방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요즘 창당한다니까 누가 창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를 표방하면서 그 현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불어넣어주고 정치권이 특히 우리 민주당이 반성할 수 있는 어떤 동기 유발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은 현실 정치에 와서 과연 그것이 성공할까 여부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는 상당한 부분에서 역시 박지원 대표님께서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좋은 어드바이스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안철수 측이에요? 예, 지역에서 안철수 관련된 시민 포럼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전 잘 몰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당 체계가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유권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든가 정치 리더십이 많이 변화한다든가. 그런데 기존의 양대 정당으로는 그 틀을 수용하기 어려울 때 새로운 정당이 일시적으로 출현했다가 그 다음에 기존의 정당 오히려 덮어쓰는 경우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1995년도에 새정치국민회의를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셨을 때 잘 아실 겁니다. 민주당 당시 이기택 민주당으로 입당해야 수순이 맞는 거 아니냐. 자기가 만든 당을 놔두고 바깥에다가 당을 만드냐. 얼마나 그때 여론이 안 좋았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은 정면 돌파를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 덕택에 바로 2년 뒤에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안철수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정당 정치에 불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 실체를 하나하나 여러분이 보고 또 평가하고 하는 계기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특별히 그 안에서 뭔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왜 이런저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서로 한 군데에서 여러 개가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정당 정치를 하려고 하면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훨씬 더 실체적으로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철수가 당을 만든다면 의원이 안철수 신당과 이 민주당이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저는 경쟁적 동지다, 동지적 경쟁 관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 그리고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정말로 큰 은혜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난 대선에 총선 전에 안철수가 없었다 생각을 해보죠. 끔찍스럽죠. 2006년, 7년, 8년 연이은 참패 그 속에도 헤어날 길을 민주당은 못 찾았어요. 그때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아주 고군분투했지만 실제로 민주당은 다음 총선과 대선을 어떻게 치룰 건지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그때 어떤 안철수 현상이라는 바람 속에서 그 속에서 어떤 야권 연대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총선 승리가 가능할 것이다 봤던 거고 대선 또 박근혜 이 대통령의 어떤 그 대세론이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하고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이랬지 않았다면은 제가 볼 때는 48대 51.6이 아니라 7대 3을 갖다 능가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만약에 이 안철수 의원과 그 세력이 뭔가를 준비하고 이분이 나중에 이번 재보선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없으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조선중앙에서 놓은 게 65%, 딴 데 대체로 보면 55% 내외인데 80% 넘었을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왜냐하면 대안 세력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보완제자, 민주당의 은혜다. 이렇게 봅니다. 보완제자? 이 시기를 갖다가 민주당이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정말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받고 제대로 해나가는 어떤 야당의 어떤 제1야당으로서 되기까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진검승부를 해나갈 때 그때는 이제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결전을 치러야 되겠죠. 10월 저도 재보선인데. 그런 예. 의미에서 안철수 교수가 미국에서 귀국할 때 2017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요, 정치는 현실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나경원 시장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때 박원순 시장 선거운동을 제일 잘해주신 분이 1등이 이명박, 2등이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그래서도 나경원 후보가 48% 지지를 받았어요. 우리 민주당은, 우리 야권은 문재인의 48%는 기억하는데 나경원의 48%는 지금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호남을 제외한 우리나라 어떤 지역도 보수 지지도가 40%가 된다. 그러니까 야권은 태생적으로 통합 혹은 연합연대를 통해서 단일화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하더라도 분명한 철학을, 이념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애매모호성을 유지하면은 순간에 기대는 받지만은 득표로는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최대 목표는 정권 교체에 있다고 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확실한 태도를 표명하고 야권과 함께 경쟁하면서 같이 나가고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노원병에서 선거할 때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안철수, 노회찬당 후보 내가지고 단일화하자. 그런데 그걸 안 했거든요. 안철수 교수니까 이긴 거예요.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 국회의원은 출마 못합니다. 단일화 안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창당, 무엇을 하더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야권이 연합 연대할 수 있는 그 틀로 가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으면은 새누리당과 연대할 것인가. 이런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 제가 말씀하셨기에 10월 재보선을 조금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지역이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죠. 그래서 7, 8군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 지역은 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지역에서 보면은 결국은
야권 내 패권 싸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호남에서 어떤 안철수 세력의 후보와 민주당 간에 이 패권 싸움이 지방선거를 갖다가 성격을 규정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충청과 영남권에는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가 2, 3위 싸움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수도권에서 지금 이제 뭐 수원인가 이런 게 그 한두 군데가 지금 평택하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은 어떤 바람이 일어날 것인가. 다들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새누리당 우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가만히 이렇게 위협받을 오히려 의석이 늘어났지. 새누리당 우세 지역이요. 전부 호남 제외하고는. 그래서 실제 선거를 치르고 나면 그 새누리당이 의석을 갖다 다시 다 찾아갈 가능성이 더 크고, 무소속 후보까지도 도로 가져가고 하면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잘 보신 거예요. 10월 재보궐선거는 제가 볼 때는 야권 0패입니다. 그래서 호남만이 만약에 선거가 있다면은 국민의 관심은 호남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의 후보가 어떻게 되나, 아마 그것만이 주목거리가 좀 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야권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가면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또 총선에서도 2017년 대선에서도 야권 분열로 결국 새누리당의 재집권으로 이어간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박 대표님이 그 기울어진 운동장 보수가 이렇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나경원 후보도 그 와중에서도 48%를 받았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대선에서 어떤 이 삼각관계, 상강의 관계에서 다들 그 30대 중반, 초반, 20대 후반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저는 95년도 서울시장 선거 때 그때 최초로 이제 TV 토론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 민자당 후보를 갖다가 정은식 후보를 20% 후반으로 묶어놓고, 예를 들면 그 당시 박찬종 그 후보로 한 40%가 넘는 후보를 결국은 처음에 10%인 민주당 조선 후보가 제압했어요. 나중에 선거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야권 연대와 어떤 단일화에 대한 어떤 요구보다는 지금 국민들은 뭔가 서로 간의 가치와 정책을 내놓고 붙어라. 저는 국민이 평가하고 국민이 선택하리라 봅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거죠. 10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쟁은 불가피한 것 같은데. 조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김능구 대표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아까 박지원 대표님 말씀처럼 2017년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2017년을 위한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것이겠죠. 단순한 정권 교체냐. 저쪽이 싫으니까 이쪽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것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걸 우린 작년에 봤잖아요. 국민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그리고 국민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정치에 대한 태도, 어찌 보면 가치관과 전략까지도 많은 면에서 새로운 민주 세력이 돼야 되는데, 현재 민주당이 그런 자세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야권 연대를 통해 가지고 의석 하나, 두 개를 더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가 10월 재보선의 중심이 아니고, 10월 재보선의 중심은 아까 노원병에서처럼 10월 재보선 이유가 문제겠죠. 10월 재보선에서 설사 경쟁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가 되든 10월 재보선이 되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야권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현재로서는 경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경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러한 안철수 의원의 확고한 정책과 이념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지, 지금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가면은 새누리당인지 야권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정체성 문제로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말씀 겁니다. 간단하게 드리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지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모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대표님은 애매모호하게 보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건 제가 보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원병에서의 우리 경험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면은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조 교수님이 잘못 이야기하시는 거고, 안철수 후보 의원과 안철수 측근 세력들도 자기들의 새 정치가 모호하다는 부분을 인정해요.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아니요, 그것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정치와 가치를 내놔야 된다라는 게 자기들 숙제라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내떴고 내일 또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10월 재보선 전에 아니 본인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내놔야죠. 그 부분들을. 그렇지 않다면 10월 재보선에 저는 놓을 어떤 이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다 봅니다. 아, 그건 동의합니다. 그건 동의하고요.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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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토론회가 야권 경쟁 본격화 호남 정치 미래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호남 지역 지방선거에 과연 누가 뛰고 있는지 예, 화면을 한번 보시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는 현 강훈태 시장의 독주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강 시장에 도전할 예비 후보자로는 강기정, 김동철, 이용섭, 장병환 등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 4명이 모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내년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의원은 아직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아직 후보에 대해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창당 시점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후보 물색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 정해진 정치 일정에 맞추어서 어거지로 할 생각은 없고요. 한편으로는 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인적 구성을 더 충원하고 또 마련된 정책들을 개성해서 발표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안철수 의원 측에서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은 장하성 교수와 노원병 선거를 지원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입니다. 특별히 두드러진 움직임이 없는 광주시장 선거에 비해서 전라남도 지사 선거는 이미 선거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의원과 기획재정위원인 이낙연 의원은 각각 시군 관계자들을 접촉하며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노원병 선거를 적극 지원한 이석형 전 한평군수와 안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김효석 전 의원, 뚜렷한 목표를 내세우지 않은 채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천정배 전 의원 등이 관심 대상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의 핵심 측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를 전후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안철수 신당의 행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판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펴봤는데요. 김동규 대표님. 전체적으로 지금 경쟁이 야권에서 가장 심할 때가 지방선거일 것 같은데 지방선거 구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1차적인 국민적 관심사는 경기지사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요. 경기도지사 선거에 지금 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일단 김문수 지사의 거치 부분들을 갖다가 일단 정리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재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경선도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세 번째 도전은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그래 되면 새누리당에서도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지사선거에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이제 그 강력 단체장 부분에 친박 세력들이 대거 서울, 경기, 뭐 인천, 부산 하면 뭐 하여간에 친박 세력들이 쭉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다가 지방선거를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박 세력이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지방선거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서울시장의 어떤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또 그 박원순 시장이 자기는 뭐 예를 들면 안철수 신당 합류 이런 것들은 소설이다. 그리고 자기는 민주당으로서 어쨌든 오히려 가격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민주당이 앞으로 힘을 가져나가는데 중요하리라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박원순 시장은 차기 대선 후보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존재감이 있는 후보다. 문재인 후보와 함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안철수 쪽에서도 그 박원순 시장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선거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수도권 선거와 이걸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랬을 때 경기지사 선거가 정말 현행지사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후보 간의 상강구도의 각축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호남에서의 어떤 지금까지는 호남은 공천만 되면은 끝나는 선거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이 살아남나? 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호남의 지방선거가 최초로 국민적 관심사 본선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점은 상당히 좋은 기회인 거죠. 예. 예,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초점은 안철수 신당에서도 경기지사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예. 새누리당 후보가 어떻게 됐든 거기에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나오는데요. 예. 국민의 힘으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서 4분 되면은 경기지사는 새누리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야권의 원로들이 나서건 시민단체가 나서건 국민의 힘으로 단일화가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으로 호남입니다. 광주 전남북은 아무래도 경쟁이 새누리당은 아니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운명도 안철수 신당의 운명도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송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꼭 그렇게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보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이 지금 1년 남은 지방선거에 지방선거 기획단을 벌써 꾸렸어요. 과거에는 반년 전에 꾸렸는데 1년 전에 꾸렸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혁신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을 수 없는 상태의 민주당의 현실을 자각하고 일단 지방선거 쪽에 나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말하자면 주목과 이것들을 받아내지 않으면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안철수 신당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사실 지금 신당을 언제 어떻게 띄울지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심의 흐름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폭도 마찬가지로 훨씬 크게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좁게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거의 상수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호남에서의 문제죠. 왜냐하면 호남은 그동안 민주당의 독점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호남 유권자들이 많이 불만스러워하신 곳이고요. 경쟁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살린다는 의미에서도 호남에서는 유의미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나 이런 많은 부분에서 제도적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모르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요. 아까 우리 안철수 시민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갑 변호사가 말을 했듯이 저희는 어떤 선거에서 얼만큼 나가가지고 몇 개의 의석이나 몇 개의 자리를 찾아오느냐라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사람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어떤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 의미를 살려나갈 수만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토론이 뜨거운데요. 예, 거의 끝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만 예, 하자면 박 대표님. 예. 민주당이 호남을 독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 신당이건 안철수 측이건 왜 영남에서 새누리당이 독점하고 있는 데는 도전하지 않는가? 그것이 새정치인가? 하는 것도 좀 의구심이 가요. 마치 안철수 교수가 부산에 가지 않고 노원을 가듯 왜 독점적인 영남의 구도는 그대로 둔 채 민주당의 호남 독점만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과연 새정치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학술단체나 시민단체는 가치관이 목표이지만 정당은 집권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예. 이 교수님, 짧게. 네. 아무튼 이 앞으로의 시대는 새정치가 화두가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를 이렇게 이제 고려할 것이고, 그 반면에 안철수 신당 측에서도 민주당이 갖는 그런 장점들을 흡수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화 시대에 맞는 그러한 새 정치를 앞으로 이제 야권의 새로운 당이 떠올라서 야권 양당이 만들어진다면 지방화 시대에 적절한 그런 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 그런 점을 좀 신경을 써서 그동안에 네. 지금 뭐 불만도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 대한 호남 독점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 정치 변화를 이끌어온 호남 민심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는 그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을 선택하리라 봅니다. 그 선택의 정치권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새롭게 변신을 모색하고 있는 김한기로 민주당, 그리고 독자 세력화에 나선 안철수 진영.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달아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 핵심은 민심의 풍향기인 수도권과 야권의 보루인 호남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남은 1년, 야권을 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국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 또 믿음을 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생방송 집중토론,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